북한이 공동경비구역 JSA 귀순 통로를 봉쇄하고 72시간 다리의 통문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공동경비구역 JSA의 군사분계선 부근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72시간 다리의 통문 설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귀순하는 북한 병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군 측면에서 볼 땐 이번에 자기들의 취약성이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카메라든가 언론에 노출된 어떻게 보면 역대급 탈북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으로서도 충격이 클 거고 그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겁니다. 저러한 보강 조치 말고도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징계 그런 것들이 잇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원 교체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전원 교체되는 게 지극히 저쪽 체제로 봤을 때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 북한 내부의 군사적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이 크으리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저 JSA에서 그 근무하는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군관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기는 굉장히 선택된 그런 인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JS에서 이 남쪽으로 탈북을 했던 선례가 생겼다. 이게 한다는 것은 북한 군대 전체의 여러 가지 이완된 움직임들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내부적으로도 군 검열이라든가 각종 부대에 대해서 이래 하는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또 직접적인 어떤 JS의 이쪽 길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탈북 이 가능성을 막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겠죠. 화면으로 나타나는 북한 병사 모습을 보면 방탄모에 방탄조끼는 물론이고 AK 소총보다 큰 총기를 메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상 JSA에서는 기관총을 반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전협정 추가 합의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막는 방법은 우리가 규범적으로 보면은 정전협정 회의를 사실 열어서 여기에서 상호 잘못된 협정을 위반한 그 내용을 다룰 수가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 정전협정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이제 무실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정전협정과 관련된 이런 인데서 회의가 어렵다면은 남북한 다른 형태의 어떤 군사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논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도 JS 경비 체제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판문점 귀순 당시에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과 달리 JSA의 경비 대대, 우리 한국군 대대장도 있고 미국군 대대장도 있지만 작전지휘권은 미국 대대장이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라든가 준비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간을 단축해야죠. 그러니까 작전을 위한 지휘 통제를 갖다가 보다 간결화해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응도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측에서 지금 또 무장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대비 태세도 강화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평도 도발 이후에 사실상 이제 거기에 대응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랬다가 이제 선조치 후 보고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JS에 있어서도 앞으로 북한은 이것보다 더 강한 이런 소위 이제 기본 화기가 아니라 보다 더 큰 형태의 화기를 갖고 또 그걸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역시 여기에도 소위 미군과 우리 한국군 사이에 여러 가지
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치 후보고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사실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귀순한 북한 병사 오모 씨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많은 양의 헌혈을 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국정 교수가 한 말인데요. 북한 병사 오 씨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지금은 웃거나 말하고 손도 쓸 수 있다. 또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참 저 북한 군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을 봐도 상당히 결단력 있고 대담한 행동을 했고 예.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봐도 의식이 올바로 되어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밝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겉으로 봐서는 뭐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이 밑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이 지금 북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취약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런 병사를 비롯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가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 자칫하면은 저층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저 병사도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 병사가 귀순한 것도 충격이겠지만 총탄까지 맞은 그 병사가 그야말로 그 대수술 끝에 목숨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학 기술에 대해서도 북한이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북한은 뭐 이미 우리의 그 의학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상은 뭐 대부분 간부들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번 경우에도 뭐 수발 정도의 그 총상을 입고도 거의 이제 그 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다시 소생시켰다고 한다는 이것만 보더라도 첫째는 이 그 인민군 병사 한 사람이지만 이 인명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예. 만약에 북한 경우 같으면은 저런 식으로 온 그 인수를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거의 뭐 이걸 무시해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인명 경시 사상이라든가 인명 경시 풍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인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구나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번에 이 그 넘어온 그 탈북자는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쪽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웃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쉽게 이쪽에 동화될 수 있는 뭔가 이게 같은 DNA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또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부터 동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일단 북한의 동계 훈련이 과연 어떤 형식의 훈련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동계 훈련은 북한에도 12월부터 한 그 이듬해 3월 정도까지 이게 시작이 됐다가 또 끝을 맺는데 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동계 훈련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것을 이제 중시해 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그 훈련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김정은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이런 명령을 내려가면서까지 사실상 올해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이것을 그 예고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올해 경우는 11월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뭐 잘 아시다시피 9월 이후에 상당히 그 도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것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계 훈련조차도 뭐 김정은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개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러나 이제 잘 알려진 바대로는 지금 뭐 전시 동원 체제 비슷하게 군을 뭐 검열하고 또 강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다 이런 것을 이제 첩보가 들려오는데 이것에 근거해 볼 경우에 2018년에 있어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번 동계 훈련 전에 중국 특사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밝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동계훈련 자체는 사실은 그 시작은 북한의 재래식 전투력의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나 핵미사일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동계훈련 기간에 특히 이제 3월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인데요. 우리의 키리졸브 훈련에 맞대응하는 대규모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의는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북한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핵무력의 그 핵 완성을 하겠다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압박 그리고 거기에 중국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 도발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지 반드시 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데 이어서 다음 달 4일부터는 한미 공군이 공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죠. F-22 등 미국의 전략 무기가 대거 동원되는 최대 훈련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 쪽으로 완전히 기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저는 그 당분간 압박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 이번에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 테러 지원국을 다시 재지정을 했다. 이 사실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북한 테러 국가와 같은 지원 국가와 같은 이런 행태를 지속하는 한 소위 진정성이 있는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인 어떤 압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그 군사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것은 뭐 작년에도 했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그 또 강화된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고 인권 관련된 압박, 그 다음에 이제 또 군사적인 압박, 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사실은 북한이 더 이상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진정성 어린 나름대로의 그 대화 요구 이런 것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또 한편으로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거나 또는 조금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그 정부가 긴장 완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는 그런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 연합 군사 훈련이 원래 있어 왔느냐? 없었습니다. 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평창 올림픽은 2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의 연합군사훈련 앞서 말씀드린 키리졸브는 항상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논의의 그 제기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긴장 관리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3월 달에 있을 키릴졸브 훈련을 갖다가 조정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뭐 임시적인 뭐 다음 달에 있을 연합 공군 훈련이나 그런 것을 굳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위기 관리는 하되 우리가 계획된 군사 훈련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에 거론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문제 거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 우리가 3노 입장 표명을 할 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것을 매듭 짓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왕이 부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대승적인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가는데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반복할 경우에는 한국 국내 여론에 좋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전략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방금 신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소위 이제 산불 정책 예. 이것은 우리가 이번 정부가 특별히 뭔가 안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공개적으로 밝혔는지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게 용인된 아니면은 이게 수용된 그런 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첫째 우리는 사드 이번에 그 한계 포대 배치하는 이것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또 뒀었고, 그리고 MD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MD 체계도 우리가 그게 분명히 그게 가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그 모호하게 유지해 왔고, 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발전시키는 이 자체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또 모호한 어떤 입장을 채워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극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정책으로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불과 관계된 또 불이라고 하는 이상한데, 이 정책과 관련된 거는 우리도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완화시킬 수도 있다.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뭔가 NCND, 소위 모성 정책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이죠.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원론적으로라도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된다. 그러면 네. 필요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이웃 그 국가를 자극하지 않은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할 수도 있다 하고 하는 정도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 그래서 완전히 무슨 산불이다 하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또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나간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중국 특사와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은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사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기본적으로 특사의 격이 지난번에 비해서 낮아진 것에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거에다가 또 북한이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로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재가 뭐 북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제재에 너무 이렇게 나서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을 했을 텐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는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만큼은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북중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특사 파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중국은 제재 완화를 거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대응 카드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북한이 앞으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분석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논리적 추론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그 미국이 그 강하게 군사적 옵션 활동 자체를 사실 강화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여러 가지 그 군사 도발을 직접적으로 감행을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충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약간의 움직임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 자기들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할 움직임, 아니면은 그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움직임, 이런 움직임은 보이되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감행하는 것은 상당히 그 자제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은 그래도 내년에 가서 어느 정도 시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번 그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분석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석? 그러니까 그 국제전략연구소 CSIS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비안드 파랄이라는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 문제를 계속해서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시한 것은 과거 북한의 도발을 통계를 이렇게 빅데이터 형식으로 분석해서 나온 건데,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있고 정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승적 분석이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항상 세 가지 측면이 좌우하고 있다. 첫째, 국제 정세. 둘째, 북한 내부 상황. 셋째, 북한의 기술적 필요성. 예. 이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전략 도발은, 그러니까 ICBM 실각 테스트라든가 화성 14형 테스트, 이런 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정세를 봐서 북한이 쉽게 도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압박이 강화되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계속해서 부담이 될 테고.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문제되는 것은 기술적 필요성인데,
지난번 화성 14형 7월 28일 날 발사한 것을 보면 재진입 기술이 실패로 나왔습니다. 하필 일본의 카메라가 촬영을 해서 재진입 기술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라는 북한 내부 상황이라는 그 고려할 때 김정은이 늘 이야기한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것을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려는 그런 의사를 여러 경로로 이렇게 표현해 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임진강 수계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댐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북한이 기습적으로 방류를 할 경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또 물을 가둬놓을 경우에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전방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장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 핵실험이라든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재래식 전력 차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그 강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한때는 우리가 북한이 수공이다 하고 얘기해서 뭐 이래 안보를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차원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블러핑이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 수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지금 그 새로운 어떤 댐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전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평화적 이용에 있다기보다는 항상 군사 안보적 차원에 있어서의 그 위급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